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현재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복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기본소득의 문제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그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전반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마치 복지가 모든 것인 양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현금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정치는 현금 없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다고 보고요.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복지사회와 건전한 국민 생활,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이제 복지가 핵심이 아니라 1941년도 아마 이게 상하 양원 회의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가지의 자유, 언론, 종교, 욕구,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상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복지는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양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은 곧 세금이라는 국민의 의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 그리고 세금, 정치 모두 다 혁신하는 그러한 조치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정책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금을 더 내고 매년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소득세를 내실 때 10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논의의 배경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복지의 흐름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법은 사실상 서비스 중심의 우리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이었었고요. 그러한 서비스 중심의 복지가 생활보장법을 통해서 현금 중심의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심의 개정이 2008년에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 역시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개선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현금 중심의 기본소득제 논의가 제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 자체가 국민 복지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나은 양육, 교육, 또 보다 나은 의료 그리고 주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의 개혁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좋은 많은 현금 보장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복지제도의 문제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 소득 재분배 기능의 한계가 있고 오히려 보편적 복지가 역분배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개별 복지의 사유전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태는 국민의 소비 지출의 승수 효과를 낮춤으로써 성장을 정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령화 정책에 있어서도 연금 정책의 부실함에 따라서 노인 빈곤이 심각해지고 있고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노인 실업이나 혹은 휴지줍기 등의 공공노인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노동 정책은 실업을 양산하고 있고요. 이 실업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상 병주고 약주는 현상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의 효과의 한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복지정책 한계는 60년대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의 배경에 기초한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목적 자체는 빈곤박멸이라고 하지만은 빈곤박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형태, 현재의 복지 제도, 보편적 복지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수당을 주겠다는 이러한 그 생각들은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제 논의의 배경은 사실은 자본주의의 문제인 양극화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 온 복지 정책이 많은 비용과 비효율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구축을 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이러한 사회에서 빈곤과 실업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소득 보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보다 냉정하게 본다면 빈곤 정책도 아니고 소득 재분배 정책도 아니고 사회 발전 정책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러한 평준화나 혹은 균등한 배분은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정책의 목표는 빈곤층의 소득 수준 혹은 생활 수준을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맥시민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저희 로열지 안에서 얘기하는 기회 보장이 함께 겸비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을 하고 또한 복지 공급망을 현재 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공유하고 민간과 비영리가 함께 경쟁하면서 보완하는 그러한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복지 제도가 현금 중심으로 됨에 따라서 세대 간 다음 세대로 그 부담을 이전시키는 심각한 국가 부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세대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세대 내 복지 시스템 혹은 세대 내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복지의 문제를 간단히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불안함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실업입니다. 복지 불만족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 불만족 인구는 선진국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많은 양적인 복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 수준 혹은 우리의 생활 수준에 맞는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 부담이 사실상 국가 부채 위기로 이어지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전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GDP 대비 복지 비율은 무려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지 시스템의 부실 관리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복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복급여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혹은 중앙부처의 각 부처 간 복지 포퓰리즘 경쟁, 정책 경쟁이 대단히 심각함에 따라서 중복급여가 심각합니다. 또한 복지 제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결과적으로 노동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심각한 빈곤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각 개인들이 자부담을 했었던 복지 서비스를 국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1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1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 개인들이 스스로 교육비를 내면서 배우고자 하는 교육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자1고를 폐지하고 그 부담을 국가가 떠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5대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각 보험의 부실이 대단히 심각하고 시스템이 악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비가 1.8에서 2.0, 그러니까 본인이 낸 것에 비해서 2배에서 2.5, 이제 1배에서 2배 이상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더 받는다는 의미는 사실상 다음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건강보험이나 장기노인요양보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도는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용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구조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수혜자가 뭐 반복해서 받는다든지 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용에 대해서 고용보험으로부터 혜택을 급여를 받는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 사망률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OECD 최고 수준의 산재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특히 이제 복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복지 관련된 공공 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 부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이러한 제도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기본소득이라든지 새로운 제도만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표상으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사회안정지표라고 보는데요. 영아 사망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건강 수준을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출산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출산을 할 때에는 당장의 그 상황보다는 앞으로 자기가 낳은 자녀가 뭐 30년 혹은 60년 동안 어떻게 그 생을 유지할 것인가, 생활수 유지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출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자살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OECD 최고 수준이고 산재 사망률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을 두고 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낮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적어도 경제 성장률의 2배에서 3배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중복급여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도를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그 이상한 제도들을 많이 끼워 넣어서 물타기하고 효과 없는 정책들 양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200조 이상의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뭐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양극화의 문제는 과거에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양극화만을 우리가 고려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양극화 문제는 지금과 같이 단순히 1대 99 빈곤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99%의 빈곤층도 아니죠 사실은 일반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그러한 단순한 양극화 해소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대명기업과 비대명기업 간의 양극화라든지 또 ICT 기업과 전통기업과 양극화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업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과연 영업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오른쪽 영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체제 그 자체적인 혁신이라든지 개발을 하는 형태의 산업정책 혹은 노동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근로자 간의 대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고령층과 청년층, 자산계층, 근로계층, 자가보유자나 무주택자 등등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실상 계층 간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 간 갈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현황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생활이 큰 문제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국민 생활이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빨간 축은 공식 통계에 의한, 공식 자료에 의한 빈곤율입니다. 절대 빈곤율입니다.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 밑에 자주색 부분의 점선들은 소비 빈곤율이라고 해서요. Material Poverty Rat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빈곤율은 현금 중심의 빈곤율이지만은 사실은 소비에 기준한 빈곤율은 이와 같이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상은 이 10% 이상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빈곤율 수준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어려운 소비 빈곤 수준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그 소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따라서 현재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빈곤 대상의 확대, 보편적 복지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책으로서 혹은 사회 발전 정책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득 분배 효과는 그러한 그 확장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배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빈곤층에게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혹은 전체 소득 계층에 다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재분배 전, 소위 시장 소득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득 재분배 후 가처분 소득 간의 빈곤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0.17에서 0.15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천 소득, 시장 소득에 의한 분배율이 0.28, 빈곤율이 0.28인데 0.09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0.25인데 0.09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진위 계수에 있어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관련되어 많은 정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공적 이전의 형태인데요. 오히려 가난한 소득 계층이 차상위 계층보다 혹은 중간 소득 계층보다 더 적게 수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적 이전에는 일부 연금 관련된 이전 지출도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증감률을 봤을 때에도 빈곤층은 공적 이전의 증가율이 23%임도 2분기나 3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37%, 29%, 4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려 코로나19 대책으로 인해서 정부가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소득계층은 거의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아까 이제 복지 불만족 인구의 비율인데요. 19%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4%, 5%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시스템은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질적 개선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강 및 의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택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주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는 자고 나오는 주거 서비스가 아니라 육아라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 서비스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주택 가격의 상승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기본소득 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자기의 자립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취업 준비생들이 87만 명, 공무원 시험 준비, 혹은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자만 87만 명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젊은 층들이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생산적으로 일해야 될 근로자들이 지금 자기의 능력들을 퇴화시키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한편으로는 현재 잘못된 복지 시스템, 청년 수당이라든지 혹은 고용 실업 수당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체의 현금 복지들이 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문제인가에 대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저 자신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스위스부터 시작이 됐다. 본격적으로 스위스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스위스에서는 주민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실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 실업자에 대해서 그 일정한 수당을 준 거죠. 뭐 수당을 준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그 평가 자체도 부정적이고요. 앤드류 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해서 대선 후보에 출마했습니다만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뭐 인기가 없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시카고대의 그 라잔 교수, 인도 준비은행 총재를 역임하신 분인데 마찬가지로 좌파 공약 기본소득은 쓸데없이 돈 버린 짓이다.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금 인상 불가피하다. 경제활동 포기자가 증가한다.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모든 일자리를 고비용 구조로 만든다. 소위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 잠재 임금을 올림으로써 고용 임금을 상승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더 나아가서 미래 국민들의 미래를 훔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이 있고요. 현재 대단히 이제 앞으로 뭐 선거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기본소득 그리고 랩 2050이라는 연구소의 기본소득 제안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지금 최근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소비값이 오른다는 거죠. 물가 상승이 그 시기에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시기에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이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고 가격이 인상되면 그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떨어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소득에 있어서 문제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 탄소세나 데이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탄소세나 데이터세의 부과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탄소세나 데이터세의 부과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아니라 탄소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종의 목적세에 가깝기 때문에 환경 오염 등에 대한 피해자에게 반환돼야 되는 돈이라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우리들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러한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우리의 그 정보를 그들이 가져가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수익은 데이터 공유자에게 환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세나 데이터세가 우리 경제 구조를 상당히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본적 질문은 과연 기본소득제가 누구를 위한 제도냐?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생활 안정이 가능하냐? 근로유인이 증가하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기본소득제뿐 아니라 다른 복지 제도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곤 해소를 할 수 있는가? 양극화를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가? 단기적으로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 다 그렇지 않죠.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본질은 선거용 매표 정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감세의 비교입니다. 복지효과 동일하겠죠. 같은 금액을 받게 되니까 예산에 동일할 겁니다. 증세, 기본소득은 돈을 더 걷어야 됩니다. 증세해야 돼요.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감세는 증세가 필요 없습니다. 작은 정부가 되죠. 행정비,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마 공무원을 증원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기본소득은 아마 그 돈이 지급이 됐을 때 소비성 지출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수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감세는 경제 전반적인 파급 효과로서 충분히 큰 감세 효과를 낳을 것이다. 물가, 소비자 물가 기본소득에서 상승합니다. 기본 감세에서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 감세는 소득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가정한다면 기본소득은 소득 신고 유인이 없지만 기본 감세는 소득 신고의 유인이 커지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도 제고함으로써 세수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대체적인 요인으로서 기초사회 서비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공정인가 하는 거죠.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 또 질투심을 만족하게 하는 것. 저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바로 질투의 복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줌으로써 국가를 공평하게 만들겠다는 국가 독점 사회주의라고 보고요. 그 예가 하나로 건강보험이라든지 무상복지라든지 보편적 복지라든지 교육 평준화든지 아마 기본소득이 사실상 이러한 정책의 끝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새로운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초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와 재기를 보장하는 질적 서비스, 다양한 기회에 공평한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고 양질의 서비스 구축망을 5G와 ICT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저수 빈곤층에게 제공될 수 있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 부의 소득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생활안정 기본소득으로서 우리가 제공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 바람직하겠나 하는 거죠. 육아, 교육, 요양, 의료, 주택 등등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비록 100일 된 아이라도 안심하고 육아를 맡길 수 있는 개인들은 자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또 누구든지 본인의 가정 환경에 따라서 주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서비스까지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은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AI, 로봇, 쉐어 이코노미 등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다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사회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공급자는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영리, 비영리 기업, 또 기업들이 비영리 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유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복지 정책은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경제 자유화를 통해서 혹은 복지 부문에 대한 경제 활성을 통해서 재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행정 혁신도 한편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초 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소위 이제 레온티브 펑션의 개념인데요. 이 기초 서비스는 정부가, 이 부분은 정부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더 받게 되는 이러한 복지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후생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각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는 정부가 제공을 하고, 또 그러한 복지 수준은 우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위 기초 서비스와 보충 서비스의 관계고, 이러한 보충 서비스는 각 개인의 선택, 개인의 비용을 통해서 메리굿의 개념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기초 서비스와의 관계를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기본소득에서는 불변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사회 서비스는 충분히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물가에 있어서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플레 요인이 굉장히 크다. 한편으로는 기초사회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의 혁신으로 가격 하락이 가능하고요. 생산성이 기초사회 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고, 고용에 있어서도 기본 소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복지 서비스의 기득권이 강화됨으로 해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초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이 서비스 산업에 참여함으로써 고용 증대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기초사회 서비스가 다양한 경제 주체의 참여로 혹은 그들의 혁신적인 경영 노력으로 기술 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민간 경제에 있어서도 기초사회 서비스의 강점이 크고 국가 경쟁력과 열에 있어서도 같은 결론을 맺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에 있어서는 기존 수당제도라든지 복지제도를 전면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우리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없는 반면에, 복지도 운영될 수 없는 반면에, 기초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지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혁신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증세 없이 이 제도를 운영을 하는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낭비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초 서비스는 출산, 보육, 취업, 결혼 다 포함을 해서 이 모든 정책들을 망라한 서비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는 기초 사회 서비스의 보장은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사회 정책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복지 정책은 의미가 없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정책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본소득은 기초사회 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우리가 기초사회 서비스 제도로 전환시킴으로써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국민의 그 복지 만족도가 개선이 되고 국민들의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정성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본 감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점에서 뭐 기본소득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 감세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효과 없었던 복지 제도들을 국제사회 서비스로 전환시킴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번영과 성장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 개념이 아니라 번영과 분배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회보장 서비스의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소위 사회적 낙오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빈곤을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자본주의와 4차 혁명과 사회개혁을 존중하는 통합하는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는 우리 지금 현재 사회 보장제도는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자산이나 소득이나 어떤 에스코르가 걸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요 재원도 뭐 굉장히 작게 들어갈 뿐더러 그런 작은 재원으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 효과가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어떤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기본소득이 파고들어서 어떤 쟁점을 유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떤 논의의 지점들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는데요. 우리 최저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있고요. 방금 김원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사회서비스 뭐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 있지만은 재활이나 돌봄이나 장애인 보조 뭐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면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어떤 재원의 부족이기 때문에 넓은 지대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EITC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빈곤층에게 자산이나 소득 여건에 따라서 뭐 최대 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제도가 있고요. 아동빈곤층에 대해서는 자녀장려세 CTC 제도라고 해서 연소득 4천만 미만 가구에 최대한 50만 원씩 주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이 어느 지점을 파고들어서 논쟁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도로 좀 불확실한 상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보장사업의 정부 지출 내역을 좀 보면요. 2020년도 기준으로 531조가 사용되었는데 이 소득보장이나 고용, 보건복지 분야에 사용된 금액이 약 190조입니다. 그래서 총 정부 지출 대비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5%에서 37%가 되고 OECD 국가들 비해서 한 10%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노인 빈곤화가 우리나라는 유럽보다는 좀 더디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유럽에는 고복지 고세수를 지향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중복지 중세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 북유럽식의 또는 OECD 기준의 어떤 사회복지 지출을 감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정세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세를 따져보면은 이 기본소득론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비율을 합쳐보면은 28.4%입니다. 그래서 OECD 기준 34.3%보다 한 5%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GDP 규모의 5%를 곱하면은 약 100조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게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중세수 중복지 국가에서 그런 기준으로 정세를 내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과연 그 기준으로 가는 지점이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02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노령 인구 사회가 거의 국민 총 인구의 47%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막대한 사회복지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회복지 지출 재정을 위하여 향후 국민 부담률이 상당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지점이 되면은 지금 이 풍요로과 같은 국민 부담률과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OECD 국가의 어떤 GDP 국민 부담률 구성 현황을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확보를 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세수를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소비과세,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률을 동반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국가별로 접목을 시키고 있고, 보통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은 20%가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0%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간접세를 상승시켜서 복지 재정을 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기본소득 논의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기본소득의 논쟁과 선별적 복지의 논쟁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다양한 분야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당연히 선별적 복지가 경제적 약자들에게 소득 불평등 효과를 더 많이 개선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재정이나 어떤 경제의 지식이 전무한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계층, 다양한 계층들은 이 기본소득을 어떤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수용성이 높은 제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방향은 단순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두 대척점을 나누고 경쟁적 관계에서 어떤 논쟁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수평적 복지 지점들, 뭐 예컨대 수당과 같은 개념인데 청소년 기본소득이나 특정 계층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줄 수 있는, 또 정책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음해소득세나 부해소득세, 다른 말로 부해소득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차상위 계층 노동빈곤층에 대해서 기존의 EITC에게 주던 금액보다 좀 더 사이즈업을 해서 주는 제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심소득도 추가적으로 연 83조가 필요하고, 김낙현 씨가 주장하는 개인별 음해소득세는 연간 13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과연 앞으로 향후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물론 기본소득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조차 이 우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음해소득세조차 사실은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결론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정책으로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재편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결론은 좀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은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선별적으로 그 범위를 확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자산이나 소득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별적인 제도인데 그 선별성을 좀 완화시켜서 사각지대를 없애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도 좀 더 다양하게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근로장려세입니다.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는 특징은 선별적이고 그리고 자산 소득 요건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안심소득이나 음해소득세는 이 소득 요건만 적용이 되지 자산 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선별적이다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만원 지원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EITC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 아동 장려 수당이라고 CTC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소득 조건으로 기존 4천만 원 미만자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소득 요건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봉 1억 5천 이하자들에게는 모든 아동 장려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초연금 확대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65세 이상자들에게 또 자산과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국민 기초연금 제도는 전국민으로 확대시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에 대한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 또는 자산이 없는 계층, 4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4대 공적연금을 기존에 받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면은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은 제외를 하고 차액을 지급해서 4대 공적연금은 연금대로 개혁을 하고 기초연금은 좀 보편성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수용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국민배당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국민배당에 가까운 것입니다. 알래스카처럼 우리 국가가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또는 자원이 있다면은 국민 GDP의 1%, 2%를 전 국민에게 연말에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국민배당 제도도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한 2%면 40조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 국민 이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배당제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성격도 없어질 것이고, 또 수권 정당의 어떤 책임성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싸움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를 골격으로 하되 보편적 복지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또 사회 서비스의 다양성, 그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점에서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